네, 안녕하세요. 금일 그 마지막 세션인 그 DNS 튜토리얼의 진행을 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강상현 선임연구원입니다. 세션 제목은 DNS의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라고 약간 이제 거창하게 붙었는데요. 그 이번 세션에서는 그 인터넷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제 DNS에 대해서 DNS가 무엇인지, 뭐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인터넷 세상에서 DNS가 이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되고 있는지, 또 이제 DNS 생태계 내지는 이제 DNS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DNS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프로토콜이긴 하지만 이제 꾸준히 어떤 기술적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런 최근에 이제 어떤 기술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강 뉴스나 이제 웹 서핑을 하면서 이제 보셨던 DNS나 뭐 이제 연관된 키워드들이 뭐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 정도로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DNS가 무엇인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그 주식회사 이제 NS 컨설팅의 이제 석원진 팀장님께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석원진 팀장님은 현재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국가 DNS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는 국가 인터넷 주소자원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사업의 그 총괄 PM을 맡고 계시고, 또 저희 원에서 그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DNS 기술 교육의 강사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석원진 팀장님 모시고 DNS 기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DNS 튜토리얼에서 DNS 기초 편을 강의하게 된 주식회사 NS 컨설팅의 석원진 팀장입니다. DNS 기초에서는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DNS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DNS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라도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DNS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고요. 1983년도에 최초 개발돼서 현재까지 사용 중인 기술입니다. 이것이 최초 개발 시에서는 네트워크상의 외우기 어렵고 복잡한 IP 주소, 아래 하단의 그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10진수나 16진수 형태의 IP 주소를 갖다가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나 혹은 연상되는 문자열로 매핑시켜주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DNS는 처음에 왜 생겨났느냐 하면, 처음에 1970년대 중반에 인터넷 프로토콜로 TCP/IP가 도입되면서 각 네트워크상의 호스트에 연결할 때는 호스트의 IP 주소를 기억했다가 그것을 일일이 접속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호스트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호스트별로 IP를 기억하는 게 곤란해지자, 처음에는 그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한 테이블 파일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이 테이블을 이용하는 이 형식은 지금도 이제 흔적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 시스템에 해당하는 위치에다 이런 파일들을 만들면 사실은 DNS를 거치지 않고도 특정 호스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host.txt 파일은 아르파넷의 NIC라는 곳에서 관리해서 매일같이 그 그러니까 호스트 네임을 갖다가 갱신하면 각 다른 호스트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그 host.txt조차도 인터넷 연결 호스트에 증가하는 걸로 해서 매일같이 파일을 갱신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생겨난 것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입니다.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도입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웹 서비스 접속이 가능하게 됐고, 또 메일 송수신을 위한 전자 메일의 라우팅 체계가 DNS를 기반으로 해서 기반이 확립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의 초반에 DNS하고 관련해서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이라던가 용어들을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러한 용어들은 제가 강의하는 내내 반복되어져서 사용될 것이고, 또 그 개념들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DNS라고 하게 되면 얘기하게 되는 것이 도메인 네임 공간, 뭐 도메인 네임 스페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도메인 네임 스페이스를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그 도메인 네임이 ki사.or.kr인데, 이러한 그 도메인 네임이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 가상의 공간에는 뭐 kr이라는 도메인도 있고 or.kr이라는 도메인도 있고 ki사.or.kr이라는 도메인도 있는데,
그러한 도메인들이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있는 특정 도메인의 주소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이 리소스 레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도메인 네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 도메인 네임 자체에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연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인 것들이 이제 IP 주소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 메일 서버의 그 이름, 이런 것들이 리소스 레코드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런데 키사.올.kr이라고 하는 도메인에 관련해서도 키사.올.kr의 IP 주소라는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일 서버의 주소도 거기다 매핑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각각의 매핑시킬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타입을 지정해서 타입별로 도메인 네임과 매핑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NS 하면 우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네임 서버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네임 서버는 쉽게 얘기하면 DNS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지금 슬라이드 앞부분에 도메인 영역에 좋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질의에 응답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네임 서버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질의의 응답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리졸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리졸버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뭐 웹브라우저나 이런 데서 주소를 치게 되면 어떤 기본적인 루틴에 의해서 DNS 체계의 최상위 도메인인 루트 도메인부터 실제로 우리가 정보를 알아내고자 하는 최하위의 네임 서버까지 순차적으로 질의와 응답을 반복하는 루틴 자체를 우리는 리졸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외에 리커시브 네임 서버, 스톱 리졸버라고 하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리커시브 네임 서버는 여기서는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의 개인 PC라던가 스마트폰 자체에서는 어떤 도메인 네임으로 접근하기 위한 질의응답 과정을 전체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대리해서 수행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리커시브 네임 서버 혹은 캐시 네임 서버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쓰지는 않지만 스톱 리졸버라고 하는 또 개념이 있는데요. 스톱 리졸버는 우리가 어떤 그 DNS 질의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최초 리커시브 네임 서버 쪽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 여기서는 그래서 질의 응답을 받아올 수 있게 되는 아주 간략한 루틴인데, 전체 DNS 질의를 수행하는 건 아니고 리커시브 네임 서버로 질의 자체를 던져주기만 하는 간단한 리졸버 루틴인데요. 스톱 리졸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호스트, 즉 PC나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을 말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용어들을 조금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난 건데요. 도메인 네임은 도메인 공간에서 그 확보한 도메인 영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일종의 주소 체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KR이 존재하고 rli.kr이 존재하고 마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도메인들이 존재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어디쯤에 있는 도메인 네임이냐를 얘기하는 주소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리소스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매핑되는 정보들. 여기서는 IPv4 주소를 이제 매핑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기록했고, 그것이 이제 A라는 타입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의한 것이 리소스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도메인 네임과 리소스를 합친 것이 이른바 좋은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좋은 데이터는 좋은 파일이라는 텍스트 형태의 문서로 작성돼서 네임 서버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어떠한 질의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DNS 서비스라고 하면 UDP나 TCP의 53번 포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DNS는 그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그 서비스는 아닙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메일 서비스나 포털 서비스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기서 만약에 그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홈페이지라던가 메일이라던가
그다음에 미디어 서비스 자체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고요. 이 장애가 아니고 DNS 서비스 자체에 설정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하는 서비스에 접속할 때 시간 지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그 관리의 중요도가 높은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DNS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 서비스에서 DNS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이제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인터넷상에서 DNS 기본 그 이론을 설명할 때 거의 교과서적으로 무조건 앞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www.kisa.kr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 순간에 PC에는 이 www.kisa.kr의 IP 주소를 전체적으로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스톱 리졸버라고 아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캐시 DNS 서버라는 곳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캐시 DNS 서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질의응답을 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서버입니다. 그 질의를 하게 되면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의를 하게 되면 캐시 DNS는 우선적으로 루트 DNS 최상위에 있는 루트 DNS 쪽으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www.kisa.kr의 IP 주소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고요. 루트 DNS는 그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데 www.kisa.kr의 IP 주소를 실제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상위에 위치했고 이 DNS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분산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하위에 있는 KR DNS 서버의 IP 주소만을 정보만을 갖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R DNS의 네임 서버 주소를 참조하도록 응답을 하고요. 캐시 DNS는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KR DNS 서버에 kisa.kr의 IP 주소를 질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KR DNS 서버는 마찬가지로 kisa.kr의 네임 서버가 아니므로 kisa.kr 네임 서버의 IP 주소만을 참조하라고 응답합니다. 캐시 DNS는 세 번째로 kisa.kr의 DNS 서버에 동일한 DNS 질의를 던지고요. kisa.kr의 DNS 서버는 www.kisa.kr의 IP 주소를 응답합니다. 응답받은 IP 주소를 가지고 사용자 PC에 전달하면 사용자는 해당하는 IP, 그림에서는 10.10.10.10이라고 표시했는데요. 10.10.10.10으로 HTTP 접속을 하게 되면 그쪽 키사의 웹서버에서 HTML 웹페이지를 전송해서 사용자 화면에 홈페이지가 뜨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요. 또 캐시 DNS가 단순히 질의응답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질의가 됐던 데이터들은 안에 캐싱을 하고 있거든요. 캐싱해서 전달했을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을 때 DNS 특징을 보자면 분산 구조형 데이터베이스다. 어떤 쿼리, 질의를 날리면 응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계층별로 제일 상위의 루트, 그 다음에 뭐 KR, 그 다음에 kisa.kr 이런 식으로 분산 구조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분산 구조형으로 운영되는데 주된 내용은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트리 구조로 도메인 네임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층적으로 맨 위에 루트가 있고 그 하위에 KR이 있고 그 밑에 키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의 도메인 네임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간단하게 IP 주소를 질의응답 받는 내용들을 설명드렸지만 IP 주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설정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 라우팅 주소라든가 RFID 코드 정보라든가 그냥 각종 URL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소스 레코드의 형태로 정의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DNS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분산 구조하고 도메인 네임 체계가 어떤지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상위에 루트가 있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1단계, 2단계, 3단계 도메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치
나무 가지를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돼서 트리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에는 루트가 있고 1단계 도메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최상위 도메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최상위 도메인에서는 국가를 구분하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보통 컨트리 코드 TLD라고 얘기해서 CCTLD 탑 레벨 도메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KR, JP, CN 우리나라에는 닷한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최상위 도메인에서는 .net, .com, .org, .biz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룹들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 최상위 도메인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여기서는 이것이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냐, 혹은 일반 회사냐, 비즈니스 회사에 대한 홈페이지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1단계 도메인의 이름을 가지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2단계 도메인은 SLD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컨드 레벨 도메인이요. 일반 최상위 도메인에서는 이 2단계 도메인에서 희망 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 문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약간 애매하긴 한데 보통 저희가 도메인 네임을 산다, 내지는 도메인 네임을 확보한다, 이용권을 얻는다, 이랬을 때 이 일반 최상위 도메인에서는 2단계에서 희망 문자를 선택하고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에서는 CO, GO, OR 마치 이 일반 최상위 도메인에서 홈페이지 도메인의 성격을 나타내는 회사나 정부나 혹은 비영리 기관의 그 성격을 갖다가 이제 의미하는 이런 도메인들이 2단계 도메인의 국가 코드의 최상위 도메인에서는 2단계 도메인에서 표시가 되곤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에서도 2단계에서도 희망 문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아직까지는 2단계 도메인에서 이런 그 도메인 운영하려고 하는 도메인의 그 성격을 갖다 여기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3단계에서 희망 문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메인 이름을 읽을 때는 3단계 도메인에서 2단계 도메인, 2단계 도메인에서 1단계 도메인 이렇게 루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위 도메인에서 상위 도메인으로 읽는 이 방식은 미국식 주소 체계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DNS로 해서 운영할 때는 도메인 kisa.or.kr은 그 자신의 네임 서버 정보를 or.kr에 위임하고 or.kr은 다시 kr에 위임하고 kr은 루트로 위임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갖다가 분산해서 위임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산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 레코드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서부터 이제 계속 반복되어서 나는 부분인데 정보를 어떤 식으로 도메인 네임과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얘기고요. 주로 사용되는 그 리소스 레코드는 크게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NAPTR이라고 제가 따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IPv4 주소는 A 레코드, IPv6 주소는 그 코드 A 레코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도메인 네임 하나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리소스 레코드 타입은 현재까지 79개 정도가 이제 정의되는데요. 계속 정보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가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오픈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사실은 DNS밖에 없습니다. 현재에서는. 그래서 이런 리소스 레코드 타입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앞쪽의 그림에서 도메인 네임이 이렇게 계층 간에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도메인은 레이블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블이 무엇인가 하면 kisa.or.kr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있다 그러면 www와 kisa와 kr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백에 4개의 레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각각의 레이블을 구성할 때 그것을 구분하는 구분 자료는 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백이 있는데 맨 마지막 공백은 루트 도메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루트 자체를 점으로 표시합니다. 맨 마지막에 점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점하고 성격이 달라서 점 자체가 루트를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웹브라우저상에서 도메인 네임을 칠 때 점을 넣으시면 그것이 그 오류로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63바이트를 초과할 수가 없고요. 이건 각 나라의 등록 체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최대 길이를 63바이트로 했고, 전체 길이로는 도메인 네임의 전체 길이가 255바이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은 그 UDP 그 프로토콜 안에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도메인 네임의 전체 길이가 255바이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메인 네임 하면 전 세계에서 도메인 네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전체 도메인 네임을 풀네임으로 봤을 때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특정 레이블 2단계 도메인이나 3단계 도메인의 레이블이 같다 하더라도 그 상위의 도메인이 다르면 이름은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키사.kr, 키사.com, 키사.net은 각기 다른 도메인으로 인정을 하고요. 다만 키사.kr이라는 것이 등록이 되면 이거와 유사한 것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 이름은 딱 하나만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QD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FQDN은 보신 것처럼 도메인 이름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www.kisa.kr은 FQDN이라고 얘기하고, 점이 없으면 FQDN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실제로 DNS가 동작할 때 DNS끼리는 FQDN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본 거고요. 이 개념은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국어 도메인이라고 해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자국의 언어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인터넷 주소창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 이렇게 입력하지만 실제로 DNS는 퓨니코드라는 것으로 변환해서 XN-으로 시작하거든요. 이런 코드 형태로 변환해서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결과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컴퓨터 자체가 ASCII 코드만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 그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서 도메인 네임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글 레이블을 최대 17개의 글자로만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17개를 퓨니코드로 변환하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원래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레이블의 길이를 63바이트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최대 17개까지만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도메인 네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도메인 네임의 리소스 레코드를 결합한 DNS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DNS는 한 대 이상, 그러니까 2대 정도를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이때 운영할 때 관리자는 마스터 네임 서버와 슬레이브 네임 서버 2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 마스터 네임 서버, 슬레이브 네임 서버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혹은 규모가 큰 사이트인 경우에는 여러 대의 네임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도메인 관리자는 마스터 네임 서버만 관리를 하고, 이때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마스터 네임 서버 쪽에서 갱신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슬레이브 네임 서버 쪽에서는 마스터 네임 서버의 정보를 가져다가 동기화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외부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DNS 질의를 하게 되면 운영하는 여기에 있는 서버 전체가 각각 한 번씩 이렇게 동일한 정보를 응답하도록 이렇게 관리되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임 서버는 그러면 이제 네임 서버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임 서버는 이제 크게 권한 DNS와 캐시 DNS, 뭐 영어로는 Authoritative Name Server 혹은 캐시 DNS의 다른 말은 Recursive Name Server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kisa.or.kr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있으면 그 도메인에 매핑되는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DNS 질의가 오면 응답 처리해주는 서버가 권한 DNS가 되겠습니다. 캐시 DNS는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호스트를 대신해서 질의응답 과정을 대신해주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캐시 DNS 리커시브 네임 서버고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건 캐시 기능이 있어서 한 번 질의한 것은 일정 시간 동안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동일한 질의가 왔을 때는 그 캐시 안에 있는 정보를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캐시 DNS는 무조건 모든 정보를 다 질의응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상위에 있는 루트 네임 서버의 IP 주소는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구동될 당시에 메모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올 때마다 미리 알고 있는 IP 주소, 루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가지고 그쪽으로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한 DNS를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마스터 네임 서버하고 슬레이브 네임 서버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마스터 네임 서버는 관리 용도, 도메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작업에 사용되고 슬레이브 네임 서버는 대기하고 있다가 물론 이제 대기한다고 하는 건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액티브한 상태로 있다가 마스터 네임 서버에서 좋은 데이터를 수신해서 동기화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네임 서버와 슬레이브 네임 서버는 이중화 혹은 다중화해서 구현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비스의 안정성, 그러니까 한쪽 시스템이 장애가 일어나도 다른 쪽 시스템으로 서비스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DNS 질의가 과다하게 들어왔을 때 부하를 분산해서 양쪽에 의해서 DNS 알고리즘에 의하면 한 번은 1번 서버, 한 번은 2번 서버 이런 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서비스를 가용할 수 있고 또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이중화, 다중화하는 것으로 이제 보통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와 슬레이브 서버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마스터와 슬레이브 서버는 사실 구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DNS 서버는 도메인 A에 대해서 마스터 서버도 될 수 있고 또 도메인 B에 대해서는 슬레이브 서버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마스터 서버는 마스터 서버로만, 슬레이브 서버는 슬레이브 서버로만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구분은 어떤 식으로 짓느냐? 지금 바인드의 경우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바인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DNS 소프트웨어의 이름이고요. 그 바인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안에 names.conf라고 하는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타입 마스터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마스터 서버로, 타입 슬레이브로 지정을 하게 되면 슬레이브 서버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 서버에 특정 레코드 필드에 있는 값을 갖고 일종의 시리얼 넘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존 데이터가 자동으로 동기화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파일에서 마스터 서버와 슬레이브 서버를 구분해서 설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관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mydomain.rli.kr이라는 도메인을 예시로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네임 서버를 구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하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도메인에 매핑되는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기록합니다. 물론 이제 실제 필드에서는 DNS 문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비교적 이제 어떤 DNS 관련 지식이 아직은 많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당하는 도메인하고 그다음에 IP 주소가 매핑된다 하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홈페이지 이름하고 IP 주소가 될 수도 있고 운영하는 마스터 네임 서버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걸 갖다 이제 존 파일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네임 서버에 올려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수백 대, 수천 대의 서버를 운영하더라도 한 대의 서버에서 정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하게 되면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메인 네임 서버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네임 서버를 갖다가 실제로 인터넷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동작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메인 위임 설정 등록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아래 전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좋은 데이터 파일 중에서 네임 서버 정보를 가지고 도메인 등록 관리자가 등록 대행자라고 하는 곳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임 서버 정보들이죠. 이 네임 서버 정보들을 등록 대행자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것들은 실시간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 등록 관리 시스템에 전달이 되고 KR 네임 서버에도 업로드가 돼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절차가 완성이 되면 그 앞에서 얘기했던 질의응답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mydomain.r.kr에 매핑되는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위임 등록 과정이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 과정이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생략하려고 하고 저희에게 이제 민원으로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도메인 위임 설정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이 그림은 이제 아까 질의응답 절차를 약간 간략해서 얘기한 건데 mydomain.r.kr의 IP 주소를 리커시브 네임 서버에 일반 사용자들이 질의하면 루트 네임 서버부터 순차적으로 질의응답 과정이 일어나는데 KR 네임 서버의 위임 설정 등록이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이 안 돼요. 뭐 이런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위임 설정 등록을 할 때 올바르게 이 네임 서버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질의가 안 일어나고 정상적인 질의가 일어나는 네임 서버들을 막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그 시간이 지연이 일어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에서 얘기하는 이 단계가 전체적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매달 모니터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메인 등록 정보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KRDNS에 반영되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리버스 도메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도메인 등록인이 그 네임 서버를 구축하고 혹은 구축 직전에 그 도메인을 갖다 등록 대행자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합니다. 그럼 등록하는 절차에서 네임 서버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대행자는 그 네임 서버 정보를 등록받아서 위임 설정 등록이라고 하는데 국가 도메인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 도메인 등록 시스템에서는 네임 서버, 그 마스터 네임 서버겠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2개의 네임 서버가 있습니다. DNSSEC 마스터 네임 서버, 그 다음에 히든 마스터 네임 서버가 있는데 DNSSEC 마스터 네임 서버는 뭐 다음 시간에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일종의 전자서명 시스템입니다. 이것들을 거쳐서 히든 마스터 네임 서버 쪽에 전달되면 히든 마스터에 있는 내용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약 200여 개의 KR DNS 슬레이브 서버 쪽으로 동기화가 돼가지고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좀 생소한 용어 DNS색이 나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히든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앞에서 DNS 서버가 슬레이브 서버, 마스터 서버 모두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국가 DNS 같은 경우에는 이 히든 마스터 서버는 국가 도메인의 등록 관리에만 관여를 하고 실제 서비스를 안 하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다는 의미로 히든 마스터 네임 서버라고 합니다. 그 메일 주소에 사용되고 있는 리버스 도메인도 마찬가지인데 리버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 대행자가 IP 주소 AS 번호 등록 관리 시스템에 리버스 도메인을 등록하면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 복제 사이트에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KRDNS가 서비스 중인 도메인은 .kr 그리고 다국어 도메인인 .한국 그리고 리버스 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인버스 도메인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런 리버스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도메인들이 현재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제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서건진 팀장님께 그 DNS가 어떤 시스템인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들으셨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DNS가 이제 전체 인터넷 세상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체계가 잡혀 있고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 동향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좀 한동안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 가지고요. DNS 이제 거버넌스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요 슬라이드 이제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는 이제 인터넷 에코시스템, 인터넷 생태계죠. 그 유럽 국가 도메인 협의체에서 이제 만든 인터넷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어떤 그 이해관계자라든지 계층 구조를 이제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이제 윗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인터넷 사용자를 비롯해 가지고 어떤 정책 개발에 관련된 뭐 아이칸이라든지 마이티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인터넷과 관련된 표준에 이제 연관된 마이에티프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KRIGF를 비롯해서 이제 거버넌스 영역에 대해서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테크니컬 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인터넷 시스템을 떠받치는 이제 기술적인 이제 베이스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이제 DNS니까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DNS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기술적인 영역에서도 저희는 이제 인프라 영역이고,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이제 영역이고, 여기서도 이제 뭐 가령 이제 뭐 루트 서버라든지, 여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루트 서버라든지, 그 아래에 이제 보시면 이제 도메인 네임 레지스트리라고 해가지고 뭐 ccTLD, 뭐 gTLD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각각 해당되는 도메인에 대한 이제 최상의 DNS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잘 안 나와 있는데 뭐 ISP나 뭐 IX, 뭐 호스팅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체에서도 뭐 각각의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또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제 DNS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체계를 이제 갖추고 있고, 좀 더 이제 DNS에 이제 포커싱을 해보면은, 계속 이제 설명드리는 루트 DNS, 그러니까 루트 서버 시스템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각각 이제 TLD들, 탑 레벨 도메인들, 그리고 이제 탑 레벨 도메인에 이제 사용자들이 뭐 등록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영역으로 만들어져 있는 세컨 레벨, 그 아래 이제 뭐 www를 비롯해서 뭐 어떤 필요한 서브 도메인들,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이런 트리 구조로 이제 DNS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루트 D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칸의 이제 아이아나 기능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총 이제 12개의 RSO는 이제 루트 서버 오퍼레이터의 약자인데요. 루트 서버 운영 기관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아래에 이제 TLD들, 그 탑 레벨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키사를 비롯해서 뭐 한국이나 뭐 독일이나 뭐 중국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랄지 뭐 각각의 이제 국가 도메인들과 그다음에 뭐 컴이나 모알지 같은 이런 그 GTLD들이 그 각각의 이제 그 탑레벨 도메인들을 위한 DNS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역할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DNS 운영 쪽에 이제 집중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여기 나오지 않지만 뭐 IAT라든지 뭐 인터넷에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운영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제 아이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자원에 대한 이제 총괄적인 그런 정책 개발에 대한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아이칸에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자문위원회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루트 DNS에 관련돼 가지고는 루트 서버 시스템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떤 루트 서버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 기준이라든지 뭐 모니터링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문 의견을 내서 운영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루트 DNS가 이제 아이칸의 이제 아이아 기능을 통해서 관리가 이제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아이아나 기능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무엇이냐 이제 했을 때, 아이아나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그 이제 거대한 환경이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필수적인 이제 기능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도메인 네임, 뭐 넘버 리소스, 이제 프로토콜 어사인먼트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DNS에 관련된 건 이제 도메인 네임 쪽인데요. 아이아나의 기능으로는 이제 뭐 DNS 그 루트 영역에 있는 DNS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것들과 이제 뭐 달이나 달 알파존들의 관리, 그다음에 그 각각 이제 TLD들 가령 뭐 KR은 뭐 기사가 관리하고 있고, 뭐 KR의 네임 서버 주소는 뭐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도메인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이제 도메인에 대한 등록 정보를 변경을 하려면 뭐 등록 대행자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제 뭐 신청을 하면 이제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뭐 국가 DNS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아이아나 이제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기술적인 체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 리뷰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정말 이제 안정적으로 이 변경이 이제 옳다고 판단됐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루트에 반영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아이칸의 이제 자회사인 TI라는 곳에서 이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능으로는 이제 뭐 넘버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P 할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IP 주소를 어떤 대륙이 어떤 뭐 대역대를 할당을 해줄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제 프로토콜 어사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TCP 프로토콜의 뭐 포트 1번은 뭐고, 뭐 포트 2번은 뭐고, 왜냐하면 이거를 뭐 아무 규칙도 없이 이제 갖다 쓰게 되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세세하게 이제 관리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12개의 이제 루트 서브 오퍼레이터들, RSO가 이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현재 A부터 해서 이제 M까지 총 13개의 루트 DNS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이제 뭐 가령 A 루트 같은 경우에는 뭐 베리사인, 뭐 L 루트 같은 경우는 아이칸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루트들의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관리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왜 13개인데 이제 뭐 관리 기관이 12개냐고 했을 때 이제 뭐 그들 간에 이제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베리사인 이제 2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루트는 13개지만 12개 기관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전 세계 루트 DNS 서버가 이제 꼭 13개만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13개의 이제 도메인을 가지고 그 백단에는 뭐 1000개 이상의 수많은 이제 루트 DNS 서버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총 4개의 이제 루트 DNS 복제 서버가 배치돼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CCTLD, GTLD 이제 레지스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컨트리 코드, 아까 이제 앞 시간에도 이제 설명이 잠깐 나왔는데, 뭐 국가 코드 수준의 이제 최상위 도메인, 뭐 KR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뭐 CN이라든지 DE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할 수도 있고, GTLD 같은 경우에는 뭐 COM, NET, ORG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뭐 최근에는 뭐 굉장히 뭐 다양한 게 나오고 있는데, 뭐 닷 구글이라든지 뭐 닷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런 레지스트리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뭐 약 1,500개 이상의 이제 탑 레벨 도메인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각각의 이제 관리 기관들이 뭐 직접 아니면 이제 뭐 어디 위탁을 했거나 해서 이제 그런 최상위 도메인 그 DNS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 같은 경우에도 KR과 한국에 관련된 이제 국가 DNS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도메인 등록인부터 이제 시작해서 뭐 대행자들, 그다음에 뭐 ISP나 뭐 호스팅 사업자, 뭐 콘텐트 프로바이저들 뭐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그 다양한 이제 뭐 개인이나 기업에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뭐 권한 DNS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캐시 DNS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DNS 생태계를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DNS 생태계에서 이제 각각 역할들은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데, DNS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이 이제 뭐냐면, 어떤 뭐 가령 웹사이트를 이제 뭐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든지 뭐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 특별히 제약이 없는 것처럼 DNS도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이제 뭐 가령 뭐 루트나 저희 같은 이제 탑 레벨 운영 기관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이제 위임 절차에 따라서 뭐 기술적인 테스트나 이런 걸 거쳐서 운영 기관이 이제 정해지고 좀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만, 그 아래 이제 사용자 수준에서 이제 운영되는 권한 DNS나 캐시 DN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가 이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뭐 가령 뭐 예를 들면은 심지어는 뭐 가정집 공유기에서도 뭐 같은 수준의 DNS 서버가 이제 운영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일관적인 이제 통제된 그런 관리 체계가 이제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이 혹은 어떤 기업이 이제 어떤 DNS를 사실 운영하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그 운영에 이제 관여할 방법이 없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뭐 어떤 기관에서 굉장히 이제 취약한 뭐 DNS 소프트웨어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DNS 표준도 어쨌든 꾸준히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다 준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제 그런 거가 있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좀 느슨한 이제 관리 체계를 이제 갖추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어떤 최근에 좀 재밌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DNS 표준 중에서 이제 eDNS라고 그래가지고 DNS 자체는 이제 굉장히 80년대 개발된 오래된 프로토콜이어가지고 약간 이제 기능적인 제약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기능들을 뭐 추가를 한다거나 이제 최근 뭐 인터넷 생태계가 이제 커지면서 어떤 기능 확장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해져서 eDNS라고 불리는 이제 DNS 확장 표준을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요거가 이제 한 99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지금 나온 지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관된 이제 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아직도 지키지 않는 그런 서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스팅 사이트를 이제 리포트를 뽑아봤을 때 보시면은 이제 그 상단에 위치한 요건 이제 뭐 루트라든지 뭐 KR 같은 이제 이런 탑 레벨 운영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깝게 이 표준들을 다 준수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외의 것들, 뭐 사용자 도메인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알렉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메인들 많이 사용하는 도메인들 뭐 랭킹을 매기는 이제 그런 사이트인데 심지어 거기에서 이제 탑 그 1000개 도메인에 들어가는 그런 서버들조차도 이 표준들이 잘 준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되지 않고 일단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건드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굳이 뭐 이거를 아예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기존처럼 과거처럼 이제 IP 주소 변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동작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DNS 기능도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새롭게 나오는 기능들을 이제 자유롭게 이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지키지 않는 DNS들 때문에 계속 이제 하위 호환되는 이제 기능들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이제 DNS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구글과 같은 이제 글로벌 DNS 운영 기관들 또 뭐 아니면 이제 하드웨어 벤더 같은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떤 뭐 하루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제히 뭐 요거를 준수하는 패치도 배포하고 뭐 펌웨어도 업그레이드를 배포하고 뭐 서비스도 약간 개선하고 이런 거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이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이제 2월 1일에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DNS 플래그데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뭐 가령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그런 기관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개선해보지 않을래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걸 했을 때 그러면 효과가 있었느냐? 그래프를 보시면 19년도 이제 2월, 3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 DNS 표준 전체를 통과하는 사이트가 뭐 대략 한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게 거의 90% 중반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강제성을 띠지 않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DNS 생태계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이제 성공 사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어쨌거나 이 캠페인 자체는 이제 DNS의 그 관련자들이 이제 연구 커뮤니티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사내에서 이제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게 있었는데도 사실 모르는 분들도 이제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 또 DNS 같은 경우에 특징상 이제 한번 세팅하면 크게 이제 손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제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이제 뭐 이 캠페인을 뭐 꾸준히 이제 지속한다고 했을 때 추후에 어떻게 뭐 더 홍보를 하고 이제 뭐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령 뭐 기사라든지 이런 주소관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런 그 메이저한 사업자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공통적인 이제 숙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렇게 뭐 그런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생태계이지만 어떤 자발적인 그런 개선 사례도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밌는 사례라고 이제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일단 그 DNS가 이제 운영되는 이제 체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현재 DNS가 이제 어떻게 이제 달라지고 있느냐, 기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뭐 DNS는 뭐 그냥 IP 도메인 바꿔주는 그 목적 자체가 이제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뭐 크게 바뀔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그 지금까지 중에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이제 DNS 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DNS 섹은 이제 이 이후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이제 DNS 보안이라고만 잠깐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DNS 같은 경우에는 그 80년대에 이제 설계된 프로토콜이고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소수의 어떤 일부 연구자들을 위한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화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간 기능 위주로만 이제 설계된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뭐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이 이제 다 부재하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주고받는 DNS 데이터가 이게 진짜 데이터가 맞는지 이걸 이제 검증할 방법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데이터를 뭐 DNS 뭐 가령 뭐 기사.5r.kr은 1.1.1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줬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받는 쪽에서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질의한 도메인에 대해서 뭐 잘못된 응답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파급 효과가 이제 클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DNS 체계를 이제 흔들 수 있는 큰 문제점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앞서 이제 나왔던 DNS 질의 응답 절차를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보면 어떤 이제 사람이 뭐 가령 example.com에 대해서 IP 질의를 하면 캐시 DNS는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고난 DNS로 루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쭈르륵 찾아가지고 이 IP는 뭐야? 라고 이제 응답을 돌려주고 이 응답을 이제 캐싱, 그러니까 임시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물어보는 똑같은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저장된 걸 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이제 응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악의적으로 누군가 이제 example.com이 뭐야? 라는 이제 질문을 의도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뿌리면서 동시에 위조된 이 IP 주소는 사실 뭐 자기가 이제 권한 DNS인 것처럼 이제 그 위장을 해서 위조된 이제 패킷을 이제 계속 이제 캐시 DNS에 이제 보낸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공격이 사실 이제 뭐 성공하기는 쉽지 않지만 만약에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캐시 DNS는 위조된 응답을 이제 임시 저장을 하고 그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 모든 사용자들이 이 캐시 DNS에 이 도메인 IP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다 이제 잘못된 응답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들은 나는 정상적인 도메인을 이제 그 뭐 브라우저에 입력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공격을 이제 DNS 캐시를 이제 오염시킨다고 해서 DNS 캐시 포이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공격 자체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2000년대 이제 후반에 댄 카민스키라는 그 해커가 그 이제 보안 이제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요 캐시 포이즈닝 공격이 이제 실현이 가능하고 대규모로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제 시연을 해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때부터 이제 어떤 DNS 체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과연 주고받는 DNS 데이터가 올바른 것인가? 이 데이터를 믿고 과연 써도 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 바로 이 DNS Security Extension이라고 해요. DNS 보안 확장입니다. DNS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DNS는 주고받는 그냥 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를 바로 주는 어떤 검증 절차가 이제 전혀 없었는데 이제 거기에 검증 절차를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 권한 DNS들은 내 데이터가 이제 올바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값을 이제 추가하고 이거를 받아가는 캐시 DNS는 그 전자서명을 이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변한 점이 있는지 오리지널 데이터가 맞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뭐 PKI라는 공개키 기반 이제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까지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제 각각 그 고난 DNS들은 이 데이터가 올바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서명 데이터를 추가하고 캐시 데이터는 그걸 이용해서 검증을 한다.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검증을 위해서는 어떤 이제 키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것도 똑같이 DNS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 주고받기 때문에 그럼 그 데이터를 위조하면 이 서명 자체도 위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DNS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내 권한 DNS의 정보는 이제 내가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는 나보다 상위 DNS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내 데이터에 대한 올바름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보증을 세우는 거죠. 가령 키사.kr의 데이터는 KRDNS가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고 KRDNS의 데이터는 루트 DNS가 보장을 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 누누이 말씀드리는 DNS의 이제 트리 구조에 따라서 그런 거대한 이제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가 틀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들은 이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걸 이제 거대한 그 체인 오브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신뢰 체인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루트 DNS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이기 때문에 상위 DNS가 없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는 어떻게 검증을 하면 되는 건데 라는 이제 그 질문이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상위 DNS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제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루트 DNS에 대한 이제 그 서명 검증 정보는 모든 캐시 DNS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정보는 이제 별도 이제 파일이나 이제 이런 걸로 캐시 DNS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 정보는 이제 트러스트 앵커라고 해가지고 DNS 검증의 이제 출발점이 되고요. 이 데이터는 가령 이제 아이아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개가 돼 있고 대부분 뭐 바인드라든지 이런 널리 사용되는 DNS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자기 이제 캐시 DNS에 이제 설치된 그 키 데이터가 이제 올바른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요 아이나 홈페이지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이런 그 신뢰 체인을 형성하게 되고 어떤 내 데이터는 그 위로 이제 사슬처럼 이제 쭈르륵 올라가면서 이제 보호가 되게 되는 것이고 캐시 DNS는 어떤 데이터를 받았을 때 요거를 이제 루트부터 쭈르륵 따라 내려가면서 이것이 올바른지 최종적으로 검증이 되면 요거를 이제 사용자한테 쓰라고 이제 주는 그런 구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NSSEC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이제 중반까지 이제 표준 작업이 완료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2000년대 이제 후반에 그런 위협이 발생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도입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최초로 이제 루트존에 이제 서명이 완료가 됐었고 지금 KR이나 뭐 한국 같은 우리나라 이제 국가 도메인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완료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8년도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루트 쪽에서 이제 키그위차가 있었고 여기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금년도에 이제 KR하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키교체 작업을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DNSSEC이 이제 개발이 됐고 이게 도입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완전히 이제 안전한 것이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요게 이제 모든 이제 사용자 도메인까지 이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도입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확산이 좀 굉장히 더딘 상태인데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S 서버를 세팅하고 그냥 돌리면 됐었는데 이제 DNSSEC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관리자가 어떤 그런 그 공개키 암호에 대한 이제 지식도 필요하게 되고 어떤 이제 주기적인 그런 키 관리에 대한 이제 관리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대형 ISP나 뭐 이제 대형 DNS를 운영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DNS 데이터에 어쨌든 서명 데이터가 이제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트래픽이 발생해서 이제 어떤 그런 회선 용량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지금 TLD 레벨까지는 거의 90% 이제 이상이 도입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사용자 레벨에는 아직 좀 미진한 상태고요. 다컴 기준으로는 한 1.5% 정도 됐는데 아직은 이제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 다만 이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이 지금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정밀하게 이제 바뀌고 있고 좀 더 이제 위협적이고 특히 DNS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당했을 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다거나 우리 시스템, 우리 도메인이 이제 충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DNSSEC 도입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고려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DNS와 관련된 신기술들이 이제 몇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뭐 개인정보라든지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핫하기 때문에 이제 DNS 쪽에서도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이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DNS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목적 자체는 이제 크게 변하지 않고 또 인프라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변화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몇 가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프라이버시와 관련돼 가지고 DNS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웹서핑을 IT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최근에 뭐 DOT나 뭐 DOH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DNS와 이제 프라이버시와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이제 DNSSEC 처음에 이제 설명을 시작했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DN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보안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그런 프로토콜이고, 아까 이제 DNSSEC에서는 DNS 데이터 이제 변조 쪽에 이제 그 약간 포커스를 맞췄다면, 여기서는 DNS 데이터가 오가는 것 자체를 이제 제3자가 뜯어볼 수 있다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DNS 데이터는 송수신을 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뭐 약간의 이제 IT 지식이 존재한다면 뭐 어떤 뭐 스위치나 뭐 공유기에 이제 뭐 태핑을 한다든지 해서 DNS 패킷을 열어보면 누가 어떤 도메인에 접속을 하려고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지가 이제 전체가 이제 다 보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열어보는 것 자체로 뭐 해킹을 당한다던가 이제 그러지는 않지만, 꾸준히 그렇게 DNS 패킷을 이제 열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언제 뭐 오늘 뭐 몇 시에 어느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어디에 또 그 이후에는 어디에 접속했고 뭐 주로 들어가는 사이트는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대한 이제 프라이버시 어떤 침해 이슈가 이제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심플한 해결책은 뭐 이거를 열어보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열어봐도 이 데이터가 뭔지를 모르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한 해결책은 DNS 통신 자체를 데이터를 던질 때 그럼 암호화를 던져주면 암호화를 풀지 않는 이상은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DOT하고 이제 DOH라는 겁니다. DO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NS 오버 TLS라고 되어 있고, 이제 DOH는 DNS 오버 HTTP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항상 세트로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사실 이제 목적 자체는 이제 똑같습니다. DNS 데이터를 이제 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자는 이제 목적인데, 방법에는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DOT 같은 경우에는 그 전용의 지금 현재 이제 DNS 체계와 마찬가지로 DNS 전용 포트인 TCP에 이제 853번을 할당을 해가지고 전용 포트를 사용하고 이제 TLS 암호화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장점은 DNS 트래픽이 전용 포트를 쓰기 때문에 다른 트래픽하고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뭐 웹이나 뭐 메일이나 뭐 그런 것들이랑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관리가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장점이고, 이제 DOH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S 오버 HTTPS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웹 서비스 이제 웹사이트 접속할 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HTTPS 해가지고 뭐 주소 쓰고 들어가는데 같은 기술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같은 포트도 이제 같은 거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DNS는 뭐 가령 포트 53에 이제 별도 포트를 쓰는데, 요거는 이제 기존 웹하고 이제 동일한 포트를 쓰기 때문에 어떤 DNS 트래픽하고 이제 웹 트래픽이 이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두 가지 기술의 이제 가장 큰 차이인데요. 이게 그러면은 트래픽을 구분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가령 이제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 트래픽을 이제 쭈루룩 이제 훑어봤을 때 내용은 볼 수는 없는데, 이게 DNS 트래픽인 거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암호화되는 DNS를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숨기고 있네? 이거를 차단해버리면은 그러면 암호화된 그런 DNS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령 이제 단적으로 853번 포트를 아예 막아버렸다. 그러면 이제 DOT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내용 자체는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DNS 그 인터넷 이용자가 뭐 DNS 사용에 대해서 약간 제약을 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가령 뭐 어떤 나라에서는 뭐 검열에 관한 이제 이슈가 굉장히 뭐 심할 수 있는데, 검열을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이제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DOH 같은 경우에는 웹 트래픽하고 이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별도로 뭐 DNS 패킷만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제약하기가 이제 더 어려운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뭐 DOH가 더 나은 거 아니냐?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왜냐면은 이제 DNS 트래픽이 뭐 갑자기 뭐 증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DNS로 지금 뭐 패킷이 계속 가고 있는데 저 DNS가 굉장히 뭐 수상 적다, 뭐 정상적인 DNS가 아니다, 그런 거는 이제 차단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어떤 이제 정보 보안 정책의 이제 관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DOH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 옳다, 뭐 어떤 게 뭐 나은 기술이라 굉장히 뭐 그런 그
뭐 이렇게 악유가 뭐 심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도 뭐 어떤 게 더 나은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다만 이제 뭐 둘 다 뭐 이게 그 DNS 관련된 이제 프라이버시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뭐 그런 기술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크롬에서 이제 설정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Secure DNS Lookup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옵션을 켜주면 DOH를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 DOT하고 DOT나 뭐 DOH를 썼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손댈 것이 없느냐, 뭐 DNS는 완전히 보호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통신 구간에서 뭐 열어볼 수 없게 이제 암호화를 해주는 거고요. 여전히 뭐 가령 뭐 위조된 데이터가 이제 암호화돼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DNS색이 필요한 것이고 뭐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가령 이제 DOT나 이제 DOH가 이제 활성화됐을 때 뭐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냐에 있을 때 캐시 D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그 데이터를 이제 열어보고 어떤 DNS 데이터인지 확인해서 이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DNS 질의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이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용자에 따라서 나는 좀 더 안전한 뭐 이런 암호화 뭐 이런 부가 기능을 이제 뭐 제공하는 DNS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쓸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는 뭐 그냥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이제 할당된 매핑된 그런 DNS를 썼다면 이제 추후에 이제 개인이 선택하는 뭐 옵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뭐 시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이제 잠깐 해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DNS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뭐 최근에 뭐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뭐 데이터 댐이라든지 뭐 데이터에도 관련된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DN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인터넷 연결의 어떤 출발점이고 도메인 기반의 이제 연결을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DNS를 한 번은 거쳐가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싶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컴퓨팅 파워라든지 뭐 이런 리소스의 이제 부족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이제 뭐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활용의 이제 방향이야 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여기서 이제 보안 관점에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해보면 뭐 패시브 DNS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최근에 갑자기 나온 개념은 아니고 이제 과거부터 있던 개념인데, DNS 질의 응답한 이제 기록들을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쭉 계속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뭐 가령 뭐 1월 1일에 뭐 기사에 지어졌을 때 뭐 IP가 몇이었다, 1월 2일에는 몇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기록을 해놔서 일종의 거대한 이제 아카이브를 만드는 건데, 요거를 그러면 어디다가 이제 쓸 수 있냐? 가령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희 기사 홈페이지가 IP 주소가 원래 10.10.10이었는데 뭐 어떤 시기에 갑자기 뭐 한 이틀 정도 20.20.20.20이 됐다가 며칠 뒤에 다시 원래대로 바뀌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가능성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 임시로 뭐 서버 이전 작업을 해가지고 IP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앞에 설명드린 뭐 가령 DNS 캐시 포이즌 공격이 있어서 뭐 위조된 사이트로 뭐 유도가 됐다거나 뭐 그런 케이스도 사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찾아보려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DB가 될 수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사이트 시큐리티라는 굉장히 뭐 유명한 이제 DNS 관련된 회사의 DB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타입의 뭐 어떤 IP가 찍혔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쌓아놨다가 나중에 뭐 분석이나 뭐 사고 뭐 조사라든지 뭐 이제 그런 데 이제 활용하는 것이 이제 그런 패시브 DNS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뭐 활용 사례를 보면은 뭐 DJ라고 그래가지고 그 요새 뭐 악성 코드라든지 뭐 본넷 같은 데 이제 감염이 되면 그 악성 코드들이 이제 명령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명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런 어떤 IP나 이런 거를 고정된 IP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빠르게 차단이 되니까 뭐 랜덤하게 생성된 도메인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차단을 이제 피해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것들, 그러니까 가령 DNS 질의 내역을 이제 쭉 이제 살펴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메인은 뭐 가령 뭐 네이버에 접속할 수도 있고 뭐 다음에 접속할 수도 있고 뭐 기사 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도메인들을 접속하는데 이런 정체불명의 이런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뭐 사람이 만들 것 같은 도메인은 아니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도메인 질의가 이제 꾸준히 발생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걸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은 것들을 뭐 다른 것에서는 뭐 찾기가 어렵지만 DNS 질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보면 뭐 파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이제 찾으면 어떤 뭐 우리 네트워크 내에서 누가 뭐 번넷에 감염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빠르게 파악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안 관점에서 이제 뭐 활용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관점에서 다른 뭐 방향에서도 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는 또 뭐 그 각각 이제 회사의 또 아이디어고 뭐 나름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안 관점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려봤고요.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이 이제 DNS를 좀 더 이제 일반적인 범용적인 걸로 이제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앞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리소스 레코드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뭐 새로운 리소스 레코드 타입을 만들면 뭐 기본적으로 DNS는 도메인과 IP의 매핑이지만 거기에 뭐 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새로운 타입을 추가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좀 더 이제 완전하게 글로벌하게 이제 오픈된 거대한 DB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가령 텍스트 타입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원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다가 뭐 어떤 뭐 내 도메인의 텍스트 데이터에 뭐 어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용도를 이제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DNS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하게 이제 깔려 있고 또 데이터만 이제 키 값으로 이제 도메인만 주면 도메인하고 이제 그 타입만 주면 바로바로 이제 데이터가 날아오는 그런 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뭐 윈도우든 뭐 리눅스든 뭐 OS에도 무관하고 특수한 장비임에도 무관하고 DNS 프로토콜만 지원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DB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써먹어 보자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뭐 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인은 뭐냐면 이제 그 어떤 그 메일 암호화라든지 뭐 인스턴스 메시징 할 때 이제 암호화 같은 그 안전한 연결이 필요할 때 그 인증 정보, 뭐 암호 키값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DNS를 교환하는 이제 수단으로 활용해 보자는 이제 뭐 그런 컨셉이고요. 또 독일의 이제 독일 주소관리기관인 이제 뭐 데닉 같은 데서는 이제 아이디 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최근에 뭐 로그인 하실 때 보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소셜 로그인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뭐 그 사이트에 직접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뭐 다른 데 가입한 그 아이디 정보를 땡겨와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그 디지털 이제 인증 서비스를 이제 DNS 베이스로 이제 구현한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DNS의 용도를 이제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이제 뭐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뭐 타입을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서브 도메인을 뭐 지정된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 키값을 등록을 한다든지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에 이제 뭐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사실 아직 대중적으로 이제 그 널리 사용된 서비스는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직까지 뭐 시험 단계에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아까 지금 예시로 들어드렸던 게 이제 주로 이제 인증 관련된 부분인데 인증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무결성이 특히나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DNS액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그런 선결 조건이 이제 되기도 하고 뭐 다만 이제 여기서는 추후에 뭐 DNS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메인 기반의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이제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제 요 정도까지만 이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이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뭐 가능한 쉽게 뭐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제 어떠셨는지 모르겠고 뭐 처음으로 이제 DNS 튜토리얼 세션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약간 이제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뭐 DNS가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는데 약간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했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DNS 기술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DNS 운영자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 뭐 한 4번에서 한 6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참석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다 말씀드렸고 혹시 이제 질문 있으면 받고 네, 오늘 시간 마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예정된 시간은 한 이제 1시간 정도인데 약간 이제 초과했는데 들어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 뭐 혹시나 그 이후에 뭐 질문이라든지 그런 게 뭐 생각나시면 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뭐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오늘 세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